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동북부는 강력한 폭풍으로 사람이 숨지고 전기가 끊겼으며 비행 스케줄도 취소된 지역이 많습니다. LA시 정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24시간 파업이 시작되고 9시간째입니다. 주민에게는 쓰레기 수거 중단과 수영장 폐쇄 등의 영향이 있지만 경관과 소방관 등 안전 업무는 이어집니다. LA 국제공항에 가시는 분들은 피켓 시위를 감안해 다른 때보다 시간 여유를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지금 오하이오주의 헌법을 수정해서 낙태를 막는 첫 단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슈 1으로 불리는 이 안은 전국적으로 논란입니다.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후보 거의 확정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한 8명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입니다. 론 디샌티스 후보가 마침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선거에서 졌고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낙태약도 지지했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선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랜드 캐니언 인근에 새로운 유적지를 지정했습니다. 온라인 페이먼트 회사인 페이팔이 디지털 코인을 발행합니다. 만나지 않고 원거리 소통을 가능하게 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회사 줌이 직원들에게는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레이크타워 지역에서 지난해 21가구에 침입했던 흑곰이 잡혀서 건강검진을 끝내고 콜로라도주 보호구역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3마리의 새끼곰은 엄마곰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엄마곰과 새끼곰의 생각은 짐작되지만 모정을 끊는 데는 인간이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많은 케이블 텔레비전은 오하이오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치 뉴스와 함께 묶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지금 동북부와 서부, 남부가 서로 각기 다른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에는 이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를 할 때 동부에서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이 덮치고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 참 고생이시겠구나. 나중에 복구 작업은 어떻게 하지? 특히 이제 루이지아나주도 한국 분들이 가발업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도매상들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산불이 나서 연기가 있다, 홍수, 토네이도가 몰아친다 하면은 금방 우리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빨리 느낍니까? 왜냐하면 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도 금방 올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서양을 가르는 아주 가장 심각한 기후주의보가 동북부에 많이 내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워싱턴 DC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역이 가장 피해도 심하고 오늘도 강력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전부 우리 동네에도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다 닥칠 일들이라서요. 오늘도 허리케인과 같은 강도의 바람이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 동북부에 강타하고 있고요. 우박, 헤일, 토네이도, 강한 토네이도 발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된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부터 조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테네시주에 이르는 10개 주에 지금 토네이도 주의보와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가 굉장히 심각한데 국립기상대가 이 지역에 5단계 위험 경보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4단계 수십 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볼티모어 북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33명의 성인과 14명의 어린이가 자동차 안에 몇 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홍수로 그렇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되는데 저 아래 물이 꽉 찼다.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요. 바람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전신주가 30개 정도가 아주 허망하게 쓰러져 버렸고 갑자기 홍수도 나고요, 물론.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백악관과 국방부 직원들도 일찍 퇴근했고요. 정전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불편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또 뭐 조금 위 펜실베니아 이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앤더슨에서는 15살 소년이 조부모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이제 자동차에서 내렸어요. 내리다가 그 큰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에 치여서 자동차에 치인 게 아니라 숨졌습니다. 폭풍이었던 거죠. 엘라바마의 플로렌스라는 지역에서도 28살의 남성이 번개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번개에 맞아서 숨지는 뭐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죠.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고 인구가 많아도 뭐 1년에 한 20명 정도는 번개에 맞는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뭐 사망과 정전과 그 밖에 무슨 재산 피해 같은 것도 물론 있을 테고요. 장사를 못 하셨잖아요. 어제 백악관 인근에도 그렇고 국방부 인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동북부가 그렇고 이제 남부와 서부로 오면은 여전히 로스앤젤레스는 저는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도 아직도 100도가 넘는 곳 많고 피닉스요, 달라스, 휴스턴 100도 다 넘습니다. 115도. 또 이게 이쪽 서부 쪽에서 플로리다까지도 동쪽으로 동남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지금 무척 더워서 한 6,500만 명 정도는 폭염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극단적인 폭염주의보 발령이 돼 있고요. 뉴올리언스도 그렇네요. 당연히 뭐 플로리다의 올랜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비행 스케줄 지금 뭐 휴가철이잖아요. 어제 한 3,000편 정도가 동부에서 취소가 됐고 연착된 비행기 편수도 9,000편이랍니다.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역시 그 여행 같은 것을 많이 하는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특히 이제 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공항 얼마나 커요? 그 국제공항도 그렇고 워싱턴 DC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북부 공항 뭐 오늘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금 뭐 비행 스케줄 연착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백악관도 큰 행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선생님 하고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래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 교육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뭐 전국의 뭐 학교 뭐 관계자들을 나와서 무슨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같은 것, 사이버 보안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날씨가 하도 나쁘니까 취소됐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를 나흘을 방문합니다. 오늘 이제 애리조나에 이미 도착을 해서 유적지, 기념비 뭐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가는 스케줄을 날씨 때문에 이건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은 90분 앞당겨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에 가서 하는 일이 당연히 선거 유세죠. 선거 유세는 선거 유세인데 서부 지역도 동부 지역은 지금 뭐 토네이도, 우박 뭐 이런 홍수 같은 거지만 서부 지역이 폭염 같은 것으로 산불도 일어나고 사람들 열사병 걸리고 하잖아요.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뭐 경제적인 손해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른 도전, 경제적인 도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부 주민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이렇게 막을 겁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부를 나흘 동안이나 방문을 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애리조나주에 도착을 해서 한 게 저는 이거 원주민의 말이라서 못 읽겠는데요. 바이 에나비조 이타 구베니 그랜 캐년 내셔널 모뉴먼트 이제 역사적인 기념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원주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있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우라늄 채취를 금지하기 위해서 한 100만 에이커 정도의 이제 국가적인 유적지로 선정을 해서 개발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11시에 애리조나에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미 발표를 했고 환경보호론자들이 그동안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그렇지만 또 그 지역의 목장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세대에 걸쳐서 우리의 땅으로 이렇게 있는데 연방정부가 그걸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아 이런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여론은 대체적으로 뭐 유적지 지정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 일반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그 지역 사람 이외에는. 그래서 대체로 찬성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의 찬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쪽 지역의 목장주 등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적지를 이제 그 지적을 했고요. 내무장관이 뎁 할란드 내무장관이 미국에서 최초의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 출신 내무장관이잖아요. 아주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내무장관은 땅을 기본적으로 이제 땅을 관리하는 건데 이 원주민 출신의 내무장관이라는 것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숭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개가 숙여질 존중을 할 만한 그런 그 생각,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무장관이 이제 역사적인 유적지를 정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역사적이다. 이건 이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땅을 보호하고 많은 부족들은 이곳을 영원한 물론 요즘은 그 부족 사회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영원한 집으로 생각할 그럴 곳이다.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의 원천이다. 내무장관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또 종교적인 의식,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면은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피한 마음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사냥도 하고, 이 사냥이라는 게 무슨 도시 사람들이 뭐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뭐 코끼리 상아를 사냥을 하고 막 트로피처럼 들고 이런 사냥과 원주민들의 생존의 사냥은 다르잖아요. 원주민들은 사냥을 해서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대신에 또 제사도 지내주죠. 미안하다, 고맙다, 같은 생명체에게 이런 그런 이제 사냥을 하고 또 함께 식물도 심고 민간 의술, 이게 뭐 꼭 한방뿐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뭐 약재 같은 것을 마련을 하는 거죠. 식물 채집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랜드 캐년, 애리조나 이쪽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니크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역사와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내무장관은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유적지를 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통령이죠.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를 보호하는 것, 뭐 오일 시추 같은 것 이런 거 하지 못하게, 이번에도 우라늄 시추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쪽에서 해서 4군데의 여러 그 다른 또 기념물도 만들었습니다. 네바다, 또 텍사스에도 있었고 또 한 군데가 콜로라도 주에서도 거의 이제 미국의 거대한 무슨 산천 뭐 이런 것을 보호하는 뜻이 있는, 다 여기에 경제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나흘 동안 하면서 캠페인을 바이든 대통령은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새벽에 운전하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5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이제 토펜가 캐년을 운전을 하고 가게 됐어요. 101 타고 가다가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인가요? 거기서 내려서 랩턴을 했던 것 같아요. 쭉 올라가면 올라가기 전에 자그마한 어떤 그 스토어 같은 그 빈티지 스토어도 있고 고불고불 가보니까 정상에 manufactured home, 말하자면 모빌홈이죠. 모빌홈 단지가 있었는데 완전히 파노라믹 뷰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 모빌홈도 미국에 많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보다 타운홈보다 뭐 싼 곳도 있고 싸기는 싸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 토펜가 캐년의 그 정상에 있는 모빌홈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나요? 그래서 야, 나도 여기에 살고 싶다. 하지만 꼬불꼬불 길이 너무 무서워서 no way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새벽에 나오면서 이 생각을 했는가? 지금 보니까 모든 건 다 너무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건가요? 이 뉴스를 이 내무장관의 이런 거, 역사적인 기념물, 유적지 같은 것을 뉴스하려고 그 바쁜 와중에 새벽에 뉴스 듣다가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토펜가 캐년의 정상의 매뉴팩처럴드 홈을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 브레아 쪽에도 있죠. 무슨 캐년 길 이름에 캐년자라고 들어가는데 완전히 파노라믹 뷰가 있는 그런 매뉴팩처럴드 홈, 모빌홈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에선 이런 일들이 있고요. LA 시정부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역사상은 뭐 지금 한 뭐 1993년도 수도 전력국의 파업 이후에 오늘 가장 큰 파업입니다. 새벽 0시부터 해서 지금 9시간째인데요. 일반인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 또 가드너, 시정부 소속, 메케닉, 또 안내하시는 분들, 인명구조대, 수영장 문 닫는다는 얘기죠. 엔지니어, 뭐 이런 분들 지금 일 안 하고요. 그래도 이제 시청 업무는 제대로 봅니다. 쓰레기통 오늘 안 비워주고 하루 연기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애니멀 쉘터도 오늘은 문 닫습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트래픽 컨트롤 담당자 말씀드렸고 이 트래픽 컨트롤 담당자들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다면서 이제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마련을 했겠죠. 밤에 헐리우드볼 그 콘서트에 간답니다. 헐리우드볼에 가는 사람은 헐리우드볼로 또 그 옆에 그릭 티에러로 가는 사람은 그릭 티에러로 뭐 완전히 옆은 아니지만요. 조금 동쪽에 있는 소울드아웃 쇼에 가게 된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원래 뭐 아직까지는 남았어요. 계약이 12월 달까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좋게 대우해라 하는 거잖아요. 캐런 베스 시장이 처음에는 뭐 협상하지 않을 듯하다 원래 그렇게 하면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이제 협상할 뜻도 비췄고 우리 경관이라든가 이머전시 또 무슨 소방관 응급구조대 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청은 문 닫지 않습니다. 썸머 캠프도 있죠. 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리스쿨도 있고요. 데이케어 센터, 홈리스 관련 일 하나 또 멈추지 않습니다. 도서관도 문 엽니다. 수영장은 문 닫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업하는 LA시 소속 이런 분들이 인터내셔널 유니언 로컬 721 노조인데 한 7천 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고 하거든요. 노조위원장이 데이빗 그린 노조위원장이 뭐 휴가, 오버타임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요즘은 파업하면 항상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좀 존중해 달라. 지난번에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파업할 때도 그랬고 우리 좀 제발 존중 좀 해달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숨겨진 영웅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루쯤은 우리가 파업을 하는 동안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 쓰레기 버려가고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시정부도 우리의 노고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편함 이외에도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는 새벽 4시부터 피켓 시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00명 멤버, 공항에서 일하는 1000명 멤버가 바로 이 노조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 보니까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진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앞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비교적 많은 분들이 이동하겠죠. 뭐 그 아시아나 항공 앞에서만 하겠습니까? 쭉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요구 같은 것을 알리겠죠. 파업하는 그 작가 배우들과는 좀 다르죠. 작가 배우들은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것은 아니니까 프로그램들이 뭐 지금 100일 넘게 5월 달부터 특히 작가 파업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의 엔터테인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시 관련 노조원들은
안전 같은 것 때문에 다 모두가 다 파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계의 파업 같은 경우는 뭐 맷 데이먼 같은 사람도 홍보하러 갔다가 뭐 중간에 나오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도 시장도 협상을 하겠죠. 협상을 할 테고 어 3% 임금 인상 등등등. 그리고 또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것, 또 환경미화원이 참 힘들게 일한다 해서 어떠한 특별한 수당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3년도에는 수도전력국이 9일 동안이나 파업을 해서 파업을 했으니까 그 파업을 할 수 없는 그 계급의 사람들이라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완전히 밤샘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고 2006년도에는 LA 그 시의 소속 엔지니어와 뭐 건축가, 설계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작은 스케일인데 일단 협상을 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상 날짜는 내일입니다. 시작하는 게. 그리고 12월 달에 계약이 끝나니까 뭐 헐리우드 노조라든가 이런 데는 그 계약 없이 일을 하다가 파업을 했죠. 이번에는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일 이제 첫 번째 협상에는 시장과 4명의 시의원이 나간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주를 보면은요. 오하이오주가 오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오하이오주도 한때는 스윙 스테이트였는데 지금은 뭐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을 한 주가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가 미국에서 이제 카톨릭 그 신자들이 가장 많은 주에 속하고 점점 이제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한 군데의 당이 당연히 공화당이고요. 지금 낙태 권리를 막기 위한 1차 투표다. 이게 내용이 미국말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낙태 권리를 막는 1차 투표가 치러지고 있다. 그 투표 법안의 이름은 이슈 1입니다. 이슈 1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결국은 공화당에서는 낙태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그런 그 투표를 11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오하이오주가 헌법을 수정을 해서 투표를 아니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권을 보호하도록 지금 오하이오주의 낙태권은 어떻게 됐냐면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23일에 주가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많이 준 뒤에 오하이오주에서는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시행령이 내려졌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졌는데요. 여러분들 왜 10살짜리 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도 그 주의 법에 따라서 그 오하이오주에서 강간당한 10살짜리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아이를 낙태시키지 못하고 그것도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옆에 있는 인디아나주로 가서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약으로 아이를 낙태를 시켰고 해서 그 여자 선생님도 비난 엄청 받았죠. 그런데 항상 강한 작용에는 강한 반작용이 따르죠.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각한 법이구나 하면서 소송을 해서 오하이오주의 임신 6주일 이후의 낙태 금지 시행령이 일단 멈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낙태는 개인의 권리야 하면서 헌법을 수정해서까지라도 낙태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이런 움직임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공화당이 그걸 막으려고 지금 오하이오주에서는 헌법을 수정할 때는 1912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50% 과반수 51% 정도만 받으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하는 것은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지지를 받도록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오하이오주가 카운티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뭐 한 30군데 정도가 많아요. 88개 카운티랍니다. 88개 카운티에서 그동안은 주 헌법을 수정하려면은 청원서 받는 것을 44개 그러니까 반이죠. 반에서만 청원서를 받으면 되게 됐는데 지금은 88개 카운티에서 다 받도록. 이게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처럼 밀집돼 있는 도시에서는 쉽습니다. 자동차 타고 하루 쫙 다니면서 뭐 하고. 그런데 오하이오주는 땅도 워낙에 넓고 시골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은 오하이오주에서
아주 낙태를 굉장히 반대 심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말하자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것이 오늘 이 이슈 1이라는 게 통과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을 수정하기 어렵게 해놓기 때문에 60%가 된다는 것도 힘들고 그 전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다수당이 되면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8월 달에 누가 투표를 해요? 8월 달 다 휴가철이고 뭐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오하이오주에서도 8월 달에는 특별 선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의회에서 정해놨어요. 지난해에. 정해놓고는 이거 투표율이 작아야지 우리에게 유리하다 해서 8월 달에 이렇게 특별하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꼭 낙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하이오처럼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으로 캘리포니아도 완전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하이오주도 캘리포니아와는 반대로 극단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낙태, 총기, 무슨 투표권, 학교에서의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미국은 극과 극 이외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의 저 정책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지만 이 정책은 좀 심각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게 왜 오하이오를 집중하느냐? 오하이오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프 스타트와 마찬가지여서 오하이오에서 이런 게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비슷한 보수적인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여러 주로 뭐 미주리, 네브라스카 다 포함해서입니다.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주, 뭐 사우스다코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반작용이 나오죠. 진보적인 곳에서 그걸 또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일에 시간과 돈과 서로에 대한 미움을 많이 쌓아가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용과 반작용의 극단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오하이오주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오늘 투표에서 만약에 정말로 그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이정표처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토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양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 민주당에서는 뭐 후보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화당에 지금 13명이나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8명 첫 번째 박스에서 주최합니다. 8월 23일에 토론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저와 같이 여러분이 대선에 대해서 쭉 가는 겁니다. 놓치지 않고 가다 보면은 미국 시스템을 알 수가 있고 지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 그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이요. 기부금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4만 명 이상이 기부를 해야지 되고 그것도 미국이 50개 주니까 적어도 20개 주에서 각 주에서 또 적어도 최소한 200명의 기부자를 포함을 해서 4만 명은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독립적인 여론조사 3군데에서 1% 이상 받은 사람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조기 예비선거 투표를 하는 곳 있잖아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4개 주의 여론조사에서 뭐 적어도 한 군데 여론조사에서 1%를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7월 1일 것부터 토론하기 전 48시간까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뭐 한두 명 더 나올지 그건 모르겠고 공화당 위원회가 정한 겁니다. 이건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이기 때문에요. 누구냐? 당연히 트럼프 들어가죠. 마이크 펜스 그리고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마이크 펜스가 들어갔다고 뉴스예요. 그동안 1%안 나온 것도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 의원. 그러면은 지금 5명밖에 안 되는데요. 왜 그러나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있고 노스다코타의 덕 버금 전 주지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비벡 라마스와미.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인도계지만 화이트보다 더 보수적인 그 준틴스데이를 없애라고 어제는 또 얘기를 하던데요. 준틴스데이가 말하자면 그 노예가 해방됐다는 것을 미국에서 텍사스주에서 가장 늦게 알아서 에브라함 링컨이 다 선언을 하고 나서도 2년 뒤에 알아서 그날로 해서 6월 19일을 이제 준틴스데이라고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가 있는가? 그거 없애버려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인기입니다. 공화당에서 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기업인이죠. 아주 자산이 6억 3천만 달러 이상 있는 사람. 그 사람이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전부 인도에서 이민 온 그 인도계입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8명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8월 23일 팍스가 주최를 하는 토론회에 가는데 다 앞에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이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도 트럼프가 나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의 CEO들과 밥을 먹으면서 역시 나와라. 그래야 팍스는 돈 벌잖아요. 시청률이 올라가서. 안고 없는 찐빵이죠. 정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모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론 디산티스 후보가 처음으로 어제 MBC 방송과 저녁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of course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Of course, he lost. Joe Biden is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론 디센티스가 코비드 때 상황을 만들었다. 그의 코비드 정책이 잘못돼서 결국은 이제 코비드 때 우리가 막 너무 많이 처음에 단속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주에도 그렇게 사망자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는 조금 붐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디산티스가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은 나쁘지만 높아졌다 할지라도 코비드 정책 때문에 디산티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난을 받을 텐데 트럼프도 좌우 충돌 코비드 정책을 했죠. 처음에 조금 빨리 마스크도 쓰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본인 막 아파서 육군병원에 가고 그러면서도 이거 아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문을 닫아 잠궜죠. 할 수 없이 아마 론 디센티스는 문을 닫아 잠근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코비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할 때도 사람들이 막 두려움 등등해서 우편 투표를 많이 하게 됐고 공화당은 우편 투표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졌다. 트럼프는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대선에서 졌고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로리다주는 지금 임신 6주일 이후에는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입니다. 금지한 주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물러섰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낙태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사는 그 낙태약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구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오리지널 콕 비슷하게 그런 아주 무슨 좀 카피 비슷하게 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건데 그전이 욕심이었겠죠.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런 것을 모두 가져가려고. 트럼프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나는 법적인 리스크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예비선거에선 점점 유리해지잖아요. 날마다 강해지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too lat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전할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추세 2가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두 가지 아이템이 비슷한데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저 방송 끝나자마자 하나 돈 보내야지 되는 곳 있는데요. 페이팔로. 페이팔부터 말씀드리죠. 온라인 페이먼트 회사인 페이팔이 디지털 코인을 발행한답니다. 주요 그 파이낸셜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 한국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뭐 체포되고 한 사람도 있는데 1달러는 유지한다. 이게 이제 목표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지금 뭐 자산 규모가 1,200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 규모가 그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 정도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것이고요. 왜 이 온라인 페이먼트 회사인 페이팔이 이렇게 그 디지털 코인을 발행을 하는가? 우리가 페이팔이 뭐 디지털 코인을 발행한다고 그걸 산다 안 산다 이런 행동을 하기는 좀 너무 먼 얘기 같지만 다만 이제 추세로서 야 이런 것이 이제 흔히 처음에 페이팔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온라인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내가 돈을 거기서 결제를 하겠어 하지만 이제는 많이 쓰시잖아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서 돈을 뭐 그렇게 할 때도 뭐 등등등등 하는데 그리하여 결국은 이 그 페이팔도 이게 경쟁으로 가기 위해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다른 그 국제적인 그 페이먼트 같은 것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본인들이 만든 이런 것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의 정치 이반자들에게는 골칫거리죠.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무슨 잠재적인 위험이긴 하잖아요. 코인이.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완벽하게 통일된 규정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이팔은 그 사용자에게 뭐 비트코인 뭐 살 수도 있고 거래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먼트도 본인들이 만든 것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 게임도 뭐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것이고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큰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준 거였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고 누구에게 보내고 거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은행에 가고 말고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저 재정 빌딩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큰 그림으로는 뭐 은행이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거래하는 은행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와 그냥 스토어가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행도 계속 가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행에 전혀 가지 않고도 하는 이런 거래가 늘어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 페이팔이라는 데서도 디지털 코인을 뭐 발행을 하겠다는 거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팬데믹 때 이 줌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원거리 소통을 가능하게 한 이 줌이라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는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줌 하면은 리모트 컨트롤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GOOM. 재정 서비스 하시는 분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학생들 줌을 안 써본 사람보다 아마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써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팬데믹 때 특히 확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줌에서요. 앞으로 회사에서 5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회사에 출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인 거죠. 그러니까 원거리로도 일도 하고 뭐 나오길 원하면 나오고 아니면 반반 섞어서 한다는 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나와야지 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추세를 보여주잖아요. 한때는 다 막 줌으로 하고 원거리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싸고 안락한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들이 엄청 집값이 올랐는데 이렇게 다시 대기업들이 나와라 하니까 제일 먼저 뭐 아이다호의 어디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때부터 쭉쭉 부동산 값도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데도 다시 나오세요. 디즈니사도 다시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줌을 만든 줌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여론조사는요. 스탠포드에서 매달 이걸 여론조사를 쭉 해보거든요. 얼만큼이나 줌으로 일을 하는가. 얼만큼이나 줌과 직접 나오는 하이브리드로 일을 하는가. 줌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직장인의 12%는 7월 달에 완전히 리모트 일, 직장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29%도 하이브리드 정책이 있다. 나가기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합치면 41%네요. 조금 있으면 반 되겠어요? 영국도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영어로 말하는 그런 국가에서 줌이 많이 활용이 됐구나. 아시아라든가 뭐 유럽의 영어권이 아닌 다른 국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사람 5%였는데 지금은 아무튼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 41%라는 얘기가 되고요. 해서 줌은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이렇게 다 조정을 하고 재능이 있으면 뭐 지역과 상관없이 뽑아야지 되니까 줌도 허용을 한다. 아니, 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되는데 직원이 8,40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물론 반 이상은 미국에서 일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서 제가 지금 보도를 해드리는 거고요. 테크놀로지 회사조차도 완전히 생전 보지 않고 일만 해서는 혁신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줌에서. 이렇게 가끔씩 보기도 해야지 그 혁신도 되고 글로벌 그 커스터머에게 서비스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어쨌든 뭐 숫자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줌이 왜 이러겠습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라이벌들이. 뭐 디즈니도 뭐 아니 그 디즈니나 아마존은 다른 계열의 회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그 구글을 써봤는데 줌과 같은 기능 아주 구글도 좋던데요.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던데요. 그냥 앱만 하나 싹 깔면 되니까 뭐 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니까 줌도 같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한창일 때는 팬데믹 때는 2020년도 주식값이 줌이 $500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뭐 한 $68 정도 되던데요. 올해 초에 15% 감원했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요.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전해드리려다가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그 뒤에 하루 놓치면 꼭 새 뉴스가 또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 행크 더 탱크라고 해서 아주 그 몸집이 거대하고 아주 잘 먹는 흑곰. 지난해에 그 레이크타호 그 지역에서 뭐 21군데 집을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몸집이 워낙에 크니까 그 몸을 무기로 해서 막 그라지를 부수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또 떡하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레이크타워에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관광지이고 하니까 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에 있어도 막 떡하니 집에 들어가서 쓰레기통 뒤져서 뭘 먹고 했는데 체포가 됐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체포가 돼서 체포될 때는 뭐 쏴서 체포를 하고 했는데 이 DNA 검사 참 미국이죠. DNA 검사를 했더니 그전에는 한 40군데 정도의 집을 이 흑곰 한 마리가 들어가서 다 휘저어 놨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주민들이 신고를 뭐 100건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1군데의 집, 나머지는 또 다른 이 흑곰보다는 조금 작은 곰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건강검진 다 하고 나서 콜로라도주로 보낸답니다. 콜로라도 그 스프링스필드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보냈는데 새끼가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은 또 캘리포니아주의 소노마 카운티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래는 대체로 이럴 때는 안락사 시키는데 이 곰이 워낙에 유명해서 비디오가 많았잖아요. 해서 살려주는 거고 3마리 곰은 엄마 옆에 같이 있다간 엄마의 나쁜 행위를 배운다고 그렇게 보낸대요. 강혜신이었습니다.